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젯밤 관저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거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상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제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기한인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집행 시점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6일이 집행 기한이기 때문에 6일 전에는 집행 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 휴일에 집행하는 것이 더 조금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이게 반대로 6일 같은 경우가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5일이나 4일이 휴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임박한 기간이 된다고 한다면 뭐 지지자라든지 이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 즈음에는 그러면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일찍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또 이게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것이 내일이 이 탄핵 심판,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준비 기일에 이제 첫 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일에 그 전에 체포가 돼서 만약이라도 그러니까 인치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 기일을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뭐 출석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만약이라도 뭐 체포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장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들고 방어에 나서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랑 경호법이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재판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말씀하셨던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두 가지를 공수처에서 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형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방해라는 이런 경우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특수 같은 경우는 이제 2인 이상이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런 경우에 이제 특수가 붙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 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만약이라도 이 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이제 군사상의 비밀을 이유로 해서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승낙을 하지 않으면 수색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 경호법의 5조에 보면은 이 경호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이런 부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만약이라도 이 경호법 5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규정,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이러한 뭐 집행을 반대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대통령 경호법상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될 예.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더 우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공수처와 경호처의 이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10조, 제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이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서 대통령 측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앞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몇 차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했었지만 불발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를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이제 승낙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 이 110조 같은 경우가 이 군사상의 비밀을 이유로 해서는 이 부분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이 승낙을 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이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상의 비밀에 대해서 이 물건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색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11조의 물건을 압수하는 부분보다는 110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110조에 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영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영장에
이 집행, 이 영장에 대한 집행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 법률상에는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냐가 법적인 이제 해석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이 영장에 이 법적인 해석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110조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110조를 이유로 해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겠죠. 다만 대통령 경호법에서 이제 5조에 따라서 뭐 이런 경호 업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일단 형사소송법 110조가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사유가 됐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영장에 기재하고 이 기재한 영장의 그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이냐가 또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직접 체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한 건가요?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 일단은 수색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예. 수색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 예. 체포를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색영장이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수색영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주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이제 예외적으로 이 영장을 뭐 수색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의 수색영장이 없이도 수색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색영장을 통해서 수색을 하고 수색 과정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체포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색영장이 재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된다라면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의 사실이 오지 어떤 사실 때문에 이제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포의 이유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제 그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 절차가 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색을 진행할 수 있느냐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이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체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8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 거죠. 그 예.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돼야지 계속해서 신병 확보가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이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고 발부 여부를 이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 기한이 있습니다. 이 검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고 10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만약이라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 시점부터 이제 20일 내에는 최장 기소 20일 여부가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최장 20일 내에는 기소 여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이제 기소하는 그 여부가 결정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기소에 이제 공소장에 적시될 내용들,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이 경호처와의 대치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관저 앞에 모인 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시비가 좀 격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이 경호처와의 이런 관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집행 과정에서 만약이라도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수색이라든지 이런 체포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 그리고 2004년 당시에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것을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로 인해서 이 부분 영장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번에도 이 지지자들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 지지자들이 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별도의 범죄로서 처벌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지자들이 이 부분 만약에 이 저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공수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공수처도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한 내에 체포를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체포영장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장이 이제 기한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당장 체포영장을 통해서는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체포,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영장,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그냥 현재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지금 기소하기도 조금 여러 가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직을 파면을 한 다음에 파면된 이후에 결국 수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정 그렇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헌재의 심판에 이런 체포영장 발부에 이제 거절을 하거나 대치하는 과정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까요? 예, 이게 그 2016년 탄핵 사건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당시에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이분 이제 파면 여부 이게 이 탄핵의 구조를 보면 탄핵의 이 사실관계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사실관계가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있다, 위배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면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설시를 하게 되는데 이 파면할 것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적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파면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동일한 이 논리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 소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는 예. 만약에라도 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느냐 이 부분 일단 쟁점이 될 것이고 이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면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물론 여야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탄핵 심판 선고의 어떤 정당성이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8인 헌법재판관이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9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으로 진행하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6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보면 7인 이상이 심리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가처분으로 현재는 지금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만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느냐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이 6인의 재판관이 있는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8인이 됐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8인 재판관으로는 이 선고 뭐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이런 그 구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4월 18일이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 이후면 다시 6명 체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이 4월 18일 되면 다시 6인으로 들어가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기간으로 이제 좀 선고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탄핵 심판 사건이 이 당시에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계속해서 기일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17회나 기일이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느 정도의 증거 조사 기간이 필요할 것이냐,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냐도 이제 쟁점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4월 18일 전에도 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죠.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